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전국의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대장동 개발 사건 2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죠.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압은 작용했던 것이냐? 또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원대의 이익은 환수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이 문제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SNS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설전 이후에 파생은 또 다른 설전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죠? 예, 2달 있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인사로 봐도 되는 거죠? 평당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장혜영 전 의원 간의 새벽 표성 토론을 시작으로 또 두 변호사님도 저희 한판 승부를 또 토론의 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판 승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께도 이제 90초 내외의 시간을 드리고 2분이 경과가 되면 제가 또 발언을 또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번 항소 포기 먼저 절차적인 논점부터 짚어보면 이전 검찰 구형보다 실제적으로 판결은 높은 형에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포기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고 반면 중대 사건에서 관행적 항소를 왜 이번에만 포기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토론에 앞서가지고 예.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NS에서 너무 한 전 대표님하고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데 예. 전 좀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 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항소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게 48%인데 국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간극에 있는 25%를 예. 국힘을 지지하게 이렇게 좀 끌어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설득을 하려면 좀 태도가 예, 좀 그렇게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5% 분들께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뭐 정치 선동이나 뭐 이런 센 발언 안 하고 예. 그냥 차분하게 법리를 설명시켜 드리면 예.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 항소 기준이라는 게 보통 이제 2분의 1 이상이냐 미만이냐 뭐 이런 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 기준에 봐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꼭 2분의 1이 넘으면 이제 안 하고 미치면 항소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적정했냐라는 거를 보고 무엇보다도 이거 항소했을 때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예. 그런 그러니까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항소 포기를 하는 최종적인 이 결정을 한 것이 예.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차차 앞으로 이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단적인 게 이제 배임 같은 경우인데요. 예.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가 나오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왔어요. 예. 특경법 배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뭐 죄를 저지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사업 약정 시기가 2015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5년 뒤에 분양을 하는데 5, 6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특경이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5년 뒤에 예. 아파트 가격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거를 유죄로 만들려면요. 김만배 씨한테 뭐 미래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니면 법리를 바꿔야 되는 건데 사후적으로 뭐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특경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대법원 판례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상소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검찰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큰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망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업이 망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그럼 배임액이 0원이 돼요.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약정신 2015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면 특경법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론적으로 이걸 보완을 하자. 기존의 단순 배임죄나 횡령죄 형량도 상향을 시키자. 그래갖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법론적 기준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저는 그런 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심 재판부 판단도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배임 그 액수가 많은데 특경법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그럼 단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은 하되 그 대신 구형량은 그러니까 선고형은 특경법 수준에 맞춰준 거죠. 예. 그리고 상당히 높게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보다. 유동규는 이제 검찰은 7년 구형했지만 8년을 받은 것이고 정민용 씨는
이제 검찰은 징역 6년을 검찰은 5년을 고용했지만 이제 징역 6년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갖고 5명 모두 2분의 1 이상이 다 나왔고 예. 주형에서 그리고 이제 2명 같은 경우에는 더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뭐 외관상 봤을 때 이건 항소 안 하더라도 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박상수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그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네, 일단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배임죄 폐지가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번에 배임죄 유죄 나온 것들은 면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혐의가 다뤄지기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무죄로 확정시켜서 끝내는 것이 음.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고요. 특경 배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김기현 변호사가 예.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굉장히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해주셨으나 예. 대장동은 예.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음. 만약에 저렇게 해서 특경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형태의 투자 상품 형태에서 벌어지는 배임은요. 앞으로 특경 배임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실 거예요. 그 사후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렇죠. 그걸 처벌할 수 아실 없는 거예요. 것이다. 그래서 배임의 형량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요. 왜 제가 아느냐?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펀드라던가 이런 데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들에 있어서 특경 배임을 적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 교수들이 다 같이 하던 얘기예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금은 한계가 있으니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그 문제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유지해왔던 물론 김기현 변호사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 스탠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실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누군가 저도 대장동 일당들이나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처벌받고 그 사람들 뭐 재산이나 이런 거 그냥 환수되고. 다 환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특경법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리딩 같은 것도 특경법에서 다 비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시기를 입법론으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법이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아.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니까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잠시만요. 아니겠습니까? 예, 반론.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를 실드 치면서 항소 포기를.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그리고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인가요? 검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시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로 살아있게 된다면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살아 있었는데 예.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를 확정시켜 준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밀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결국 대장동 일당은 이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이 김만배가 만수르가 됐다. 그래서 뭐 이럴 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첼시도 인수할 수 있다, 축구단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일단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 입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검찰로서는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특경법이 한계가 있는 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특경법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 판례를 바꿔보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뭐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는. 미신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미신범이라고? 정신적으로 누굴 죽였다 미신범으로?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항소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예.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맨날 합리적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정신적으로 하시잖아요. 죽이는 건 이게 불능 그러니까. 미신범이잖아요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라는 걸 좀 예. 해봐야 돼요. 번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항소해도 사실상 특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법률가로서 봤을 때 없어요. 근데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전 패착이라고 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날 5시까지도 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항소할 거로 했는데 항소 안 한대? 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노만석 대행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모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 봤을 때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은 뭐 이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뭐 저는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항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받지 않고. 저도 만약에 뭐 제가 민주당 수뇌부나 막 이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괜히 쓸데없이 논란 만들지 말고 그냥 항소하라 그래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률적으로 저는 찬찬히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성법무 장관 대검한테 2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2차례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는 과연 외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제 정성호 장관 입장은 이건 정말 외압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보라는 얘기였고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다라는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과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발언을 생각을 한다면 이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여기 오늘 이 주제와는 별개라서 가져오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작년 총선에 출마를 했던 입장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전형적인 수사에 대한 외압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그것도 정권의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최상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총선 때 사실 그 이종섭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저기를 했었는데 왜 임성근과 이종섭을 실드를 칠까였거든요. 지금은 왜 김만배와 남욱을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실드를 칠까? 이 의문에 대해서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1분. 뭐 일단 저는 김만배랑 남욱 실드 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거를 최상병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박정원 대령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중 검토 지금 나온 거는 그러니까 나온 것만 놓고 보자고요. 뭐 나중에 진짜 뭐 외압 사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그때는 저도 나서 갖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것만 보면은 그냥 신중 검토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 검토는 반대의 뉘앙스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검사 시절에 신중 검토 매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 하루에도 몇 건씩 사건을 처리를 하니까 5-6건씩 결제에 올리거든요. 그중에 한두 개는 돌아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신중 검토 많이 써있어요 거기에.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한테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그 부장, 차장, 신중 검토만한 검사장분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온 걸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최상병 때는 왜 그랬냐면은 10초. 내용을 갖고 해야 돼요. 대통령이 경로해 갖고 난리 쳤어요. 핸드폰으로 막 전화해 갖고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항소장 접수했는데 막 찾아왔나요? 아니면 박정원 대령이 뭐 누구 수사하면서 너 배갈라 버리겠다 이런 소리 했어요? 녹취록 조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이거. 박정현 판승부. 자, 항소 포기 토론.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 이제 지검장들, 검사장들의
항의에 대해서 항명으로 규정을 하면서 평검사 전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먼저 주시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일부 마지막에서 박정훈 대령과 비교하면서 저는 사실 김기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정훈 대령과의 차이에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인데 다른 점이 없어진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검사들에게 평검사로 전보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보한다고 사실상의 겁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정훈 대령 사례와 뭐가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예, 물론 김기현 이걸 변호사? 보복하듯이 인사 조치로서 추진하는 게 뭐 정무적으로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검급 검사장들에 대해서 보직 규정 만들어서 거기만 돌게 하는 거 예. 이게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요 규정 없애야 된다라는 게 사실 논의는 돼 있었어요. 몇 년 예.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검사장은 영원한 검사장입니까? 사실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 독립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진제도로 만들면은 이게 외압에 취약해지니까. 예. 그래서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을 하다가 일선 판사로 막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사들도. 아. 예,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사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하필 이제 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이거를 뭐 오얏나무 갖고 쳐 쓰듯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좀 의문을 갖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아닐 때 추진했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소리는 있겠다라는 그럴 수 말씀이시군요. 있죠. 예. 박상수 변호사. 여당의 패널이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죠. 예, 여당의 패널이 저도 작년에 여당의 패널로 있으면서 예.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민주당 그다음에 당 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이거는 제도상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당내 사정을 좀 더 보셔야 되고 정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김기현 변호사답습니다. 자, 이어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에 대한 얘기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외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고도 했다. 일종의 강압 수사 의혹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말씀 주실까요? 아직가요? 예. 이 대장동이 1차 수사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되고 한동훈 장관이 되면서 2차 수사팀으로 많이 바뀌었었죠. 강백신 검사. 예. 근데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사를 나름대로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보면 판결에서도 1차 수사팀 부분은 거의 유죄가 나왔고요. 2차 수사팀이 했던 부분이 다 무죄가 나온 건데 이거 왜 문제가 되냐.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수사를 잘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증거로 가면 탈이 안 나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하면 탈이 납니다. 이재명 딱 표적을 세워놓고 저기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로 어거지로 막 증거를 막 맞춰가려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게 돼요. 배를 가른다 그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고 뭐 재창희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놓고 이런 조작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막 이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2차 수사팀으로서 지금 하고 막 상소를 하고 막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상소를 하고 싶게 놔두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소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거다. 아무리 상소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항소를 하게 두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정형학 녹취록 2차 수사팀에서 이제 조작한 정황이 있다. 뭐 특정 단어가 좀 들어간 녹취록도 좀 발견이 됐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몇 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가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강압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항소 포기는 어떤 면에서 또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박상수 말씀을 변호사. 드렸지만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과 이종섭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이 당과 정부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 지금 남욱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정부와 심지어 김규현 변호사까지 나서서 남욱의 이야기에 대해서 증명력과 신빙성을 얹어주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이자들 이 수천억의 돈을 이제 이 항소 포기로 확정적으로 가지게 된 이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얹어주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의 초창기부터 알고 있어요. 왜 이 초창기부터 알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선거에서 붙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요번에 유죄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때 다 부인했습니다. 방송이고 어디고 제가 찾아서 그 증거들을 나열하라 그러면 굉장히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하지 않는데 다 부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1차 수사팀이 수사를 한 것은 잘했고 유죄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붙었을 때 김경률 회계사가 대장동, 하천대유, 천화동인을 처음 터뜨렸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반응들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왜 피해 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검찰이 결정합니까? 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결정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정성호 그리고 정성호가 아니죠.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추후 재판에서 또 다른 그렇죠. 별건 재판의 경우에 네. 자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의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수사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 자체가 결론적으로 대장동 일당에 도움이 된다. 대장동 일당을 왜 보호하는 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라는 반문입니다.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뭐 만수로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예. 돈 많이 번 거. 예. 저도 당연히 다 추징하고 싶다니까요. 예. 예, 다 뺏어오고 싶고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법률가로서 판결문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냥 정치적으로 항소하라 그래서 2심 3심에서 더 깨졌으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놔두고 싶었어요. 예. 그게 정치적으로 맞다고 봐요. 근데 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번복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소 포기를 하더라도 이게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남욱 부분에 대해서도 남욱 유동규모 범죄자들 맞는데 저는 그래요. 검찰이 사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부여해왔어요. 검찰이. 네. 왜 부여했습니까? 이재명 잡으려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검찰은 또 너희들 범죄자 말을 믿냐 이러면서 또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심지어 배가르겠다고 말한 거는 그 검사가 제대로 부인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박상수 왜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흉악범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임성근과 이종섭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할까라는 그 의문을 품었을 때와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김규현 변호사에게 제가 듣고 있다는 이 현실이 조금 우리 정치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게 부족하고 많고를 왜 검찰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 법무부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그 더 윗선인지 예. 누가 결정을 했는지 왜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예. 그리고 결정을 한 게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결정을 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왜 다들 서로 핑퐁을 칩니까? 여기서 저는 모든 게 있다고 봐요. 김규현 변호사도 검사 시절에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떳떳하면 음. 내가 했다. 음. 내가 이 기계적 항소 나는 이거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항소 포기 지시했다. 그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노만석 총장 대행이든 누구든 아니면 그 윗선이든 예. 누구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떳떳한 거예요. 근데 왜 서로 내가 안 했다. 저쪽에서 했다. 나중에 말하겠다. 예. 내가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 사실상 답은 나와 있어요. 누구든 알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이걸 지시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은 예.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구든 법률가라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짓을 왜 하냐는 거죠. 네, 너무 김기현 나가신 변호사님. 것 같은데. 네, 박정훈 대령 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 경로설이나 이런 걸 박정훈 대령이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다는 걸 박정훈 대령이 밝혔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일단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재판 지금 따로 하고 있고 거기서 배임죄, 이해충돌 방지법 다 따로 있고 예. 거기에서 유무죄는 또 따로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거 항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가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배임 맞다면서요. 1심 재판부도. 예. 이 배임 이어가지고 그냥 뭐 피해 본 사람들이 많고 뭐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했다면서요. 예. 네, 이거는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 쪽 주장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네. 뭐가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유리한 거 있죠.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 예. 배임죄 면소 결정으로 나가게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죠.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폐지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배임죄가 부분은 폐지한다 배임죄를 하더라도. 폐지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배임죄를 폐지할지 안 할지는 뭐 결정된 상황도 없고 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살려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를 확정시켜 준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상 적어도 민주당이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 떳떳하고 싶으면 배임죄 폐지 안 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예. 김기현 변호사님. 뭐 제가 당 대표도 아니라 가지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여간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그런 부분도 좀 이따 추징액에서 예. 좀 다루기는 할 텐데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판결문에서는 그걸로 얻은 어떤 이익액이나 이런 거 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7,800억대야. 그리고 이게 왜 1심 법원은 473억밖에 추징을 못했던 것이냐.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1,000억대 이득을 얻었는데 추징한 게 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 이대로 돈 다 가져가게 내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감정선이 있는 것인데 자, 이 추징액 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민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확정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이게 법률가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많이 헷갈리는데요. 김기현 변호사. 아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먼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7,800억 원이 날라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예. 제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7,800억이면 이게 어디서 나왔고 왜 산정됐고 그거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좀 나오신 김에 예, 박성수 변호사님. 7,800억은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을 읽어보시면 저는 되는 문제고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1차 1심 판결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툼의 여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퉈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퉈질 가능성을 포샵해서 삭제해버렸죠. 왜 그 포샵해서 삭제할 권한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했다고. 내가 포샵해서 삭제해버렸다. 이걸 다툴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 삭제는 법원이 했죠. 1심 법원에서 그 아니, 판결문에서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못 다투게 됐잖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전 네. 정치적으로 그건 패착이라고 보고 그냥 아니죠. 항소하게 법적으로도 둬가지고 다툴 그냥 여지를 없애버린 깨지게 거죠. 만들었으면 더 명확해졌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검사라고 해가지고 졌다고 무조건 항소하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죠. 저도 항소 포기 많이 했어요. 검사 시절에. 예. 예,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한 적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 있냐 없냐, 내가 예. 이길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인데 예. 제가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못 이깁니다. 아니 근데 네. 김규현 그리고 변호사님이 사실 대법관은 일반-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네.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예. 이제 특수부나 이런데 무죄율 굉장히 높은 그런데 말고 일반적인 형사부 검사나 아니면 경찰 송치 사건 이런 걸로 봤을 때라면 이거 기소했을까 싶을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대장동을 사건을 굉장히 기소했을까라고요? 보면- 아니 어. 이거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해갖고 뭐 이거 아. 7,800억 원으로 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까? 만약에 제가 검사고 예. 만약에 어디 지방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경찰에서 이 예.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송치를 했다고 하면은 음흠. 저는 이거 이렇게 기소 못할 것 같아요. 무죄 검사 나올 경험을 테니까. 봤을 때 아니요, 이건 네. 검사 경험이 그리고 실제로 아니라 무죄가 나왔어요. 예, 다- 제가 다 검사 썼어요. 경험이 아니라 예.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으로는 제가 더 위긴 해요. 법률가적으로는 제가 예. 조금 더 사건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예. 근데 이건 검사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건을 음. 법률가가 예. 남의 사건을 음.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음. 기록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도 이걸 가지고 음.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음. 그런 법률가는 없어요. 예. 남의 사건에 대해서 음. 기록 다 보고도 사실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 게 법률가의 자세죠. 예. 그리고 뭐 일단 1심 판결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예. 대해 설명은 좀 드려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반이 설명을 드리려면 부패재산몰수법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그거 자료나 뭐 2번 뭐 이런 거 한번 주시면은 예.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들을 유튜브로 하세요. 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법상 범죄 예, 피해재산 몰수 지금 추징 요건. 이게 지금 일단 7,800억 원도 아니고요.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어떤 부패재산 그 이익 이거는 1,120억 원 예.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몰수 추징이 되죠. 근데 사기 횡령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지 몰수 추징해서 국고로 넣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건 할 수 있다 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부패재산몰수법의 6조에 있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언제 할 수 있느냐? 저기 보시면 피해자가 아니 예, 그전 거. 그전 거 피해자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의 수가 수가 많고.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같은 경우에 예. 피해자가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고 이 사람들 자기 피해 받는지도 잘 모르고 산정도 잘 못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음흠.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 이게 은닉이나 해외 반출돼 가지고 자력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의 의지나 능력이 없냐. 음흠. 예를 들면 피해자가 뭐 한 7, 80 되신 할머니예요. 소송을 하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 없어요. 음. 그런 경우에 국가가 뺏어 가지고 피해자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멀쩡하게 피해자가 있어 가지고 능력도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국가가 뺏어 가지고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사 재판을 거의 민사화하는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현행법은 일단 그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이 판결에서 드는 요건이 저기 나오는 저 추징가는 요건 3개인데 예. 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피해자 1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미 수사재판에서 1심 판결 보면 범죄 수익 구조 이 사람들이 뭐 얼마 벌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조가 다 드러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가 공사.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남시. 민사하겠다고 예. 지금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 뭐 근데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인데 국가가 그걸 뺏어 가지고 막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요건에 따지더라도 이거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근데 1심 판결문에서 473억 원인가를 몰수 추징을 하면서 예. 이거는 저 요건에 해당을 한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1심 판결은 이 사람들의 이익을 1,120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근데 473억 원만 몰수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몰수 추징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예, 법원이? 네, 예. 그럼 왜 나머지는 안 했지? 그리고 심지어 남욱이나 정영학도 똑같잖아요, 상황이. 왜 남욱이랑 정영학한테는 왜 추징을 한 푼도 안 했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 예. 그럼 물론 여기 판결문에는 그 이유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무엇이냐? 473억 원은 그 실질이 뇌물이에요.
네, 뇌물이거든요. 예.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거든요. 그럼 이건 뇌물이니까 이건 뺏어야죠. 근데 그 이외 남욱이나 정영한테 추징되거나 뭐 그런 김만배한테 남은 그 금액들 이런 부분은 그냥 순수한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거예요. 뇌물성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사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이거는 똑같은 범죄 피해 재산 1,120억이지만 그중에 뇌물성에 해당하는 428억 원, 400 이거는 추징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정책적 고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2심에 가서는 충분히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이 들어요. 제가 대장동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간당간당해요. 예, 박상도 변호사님. 대한민국이 3심제 국가인데 단심제 국가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심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꼬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이번 국회 중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독립몰수제가 뭐냐면요. 국가가 이와 같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대규모 펀드 범죄라던가 이 대장동 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에서 국가가 대신 몰수를 해주고요. 그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몰수를 해주고요. 피해자한테 환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있을 때 이 제도, 당시 민사몰수제였어요. 이 제도에 연구를 해서 법안까지 만드는 걸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시 참여연대가 나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게 연장선상이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독립몰수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영입인재로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이 민사몰수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약으로도 넣기도 했어요. 예. 자,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 민사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대규모 예를 들어 제이유 사건이라던가 우리 진짜 그 다단계 피라미드 보이스피싱 사건 요번에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건들의 이런 것들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이 부패재산 몰수제도가 몰수법이 그런 의지로 만들어졌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독립몰수제로 확장하자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민주당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독립몰수제 입법도 하자는 사람들이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등 요건에 맞지 않다는 등 법원 1심 법원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신들의 그 기존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30초. 예, 가압류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압류 담보 얼마 넣는지 아세요? 지금 2천억에 제 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지금 2천억 중에 약 1,500억이 두 번째 B컷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1,500억이 지금 네. 이제 가압류 이거 보전 조치, 추진 보전 조치가 풀리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성남시에서 가압류를 한다 그러잖아요. 가압류 1,500억 가압류 하는데 얼마 담보 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20%입니다. 국민 세금 300억이 들어갑니다. 인지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왜 이걸 넣어야 됩니까? 왜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1,500억을 풀어주고 지금 남욱은 벌써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편을 당, 정의, 여당과 정부가 총 힘을 합쳐서 쉴드를 치고 나옵니까? 그걸 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선봉해서 나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분 40초 남았어요. 제가 선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30초, 아닙니다. 40초 씩.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민사했을 때 가압류 담보 말씀하셨잖아요. 예. 1심에서 유죄 나왔고 이익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담보 안 하고 그냥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인가 40%가 안 내도 돼요. 예. 그리고 그 보증보험 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다 이겨가지고 집행 비용으로 다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나 예, 예. 이런 걸로 다 할 이겨야 수가 말이겠죠. 있고. 이겨야. 예, 그리고 7,800원 자체가 괴담 같은 얘기인데 이게 민사몰수나 독립몰수제가 되더라도 7,800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800억 원. 왜냐면은 예.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정상적으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초과 수익이 있잖아요.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면 전체를 그냥 다 뺏어버리면은 그건 뭐 인과관계도 안 맞는 거고 그건 법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니까. 예. 그래서 7,800원 괴담 같은 얘기인데 이게 증발했다고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제 사기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예. 물론 마무리? 7,800원 다 뺏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거긴 그냥 인과관계 없이 전 재산 그냥 다 뺏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 박상수 변호사님도 한 20초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수용을 당한 대장동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정부 여당이 대장동 일당을 지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초반에 김기현 변호사 언급했던 여론조사 갤럽 조사였고요. 지난 11일에서 13일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장동 항소심 1심 파기 논란 여기까지 하죠. 김기현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